네, 안녕하세요. 정신장애인 인권 파조선 대표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힘들게 행사를 주도하시고 또한 주최하신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당사자 단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새로운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에 제목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대안, 당사자 그 가능성의 힘. 자료집에 좀 원고를 좀 적어놨는데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파조선의 대표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사자였죠. 네. 당사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대안일까요? 우린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도 탈원화를 이야기했고 10년 전에도 탈원화를 이야기했어요. 정신보건법이 생겼던 그 30년 전에도 지역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등록 장애인이 되고 정신보건 시스템이 생기고 정신보건이란 이름하에 직업군이 생기고 수많은 병원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삶은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만 했어요. 당사자 운동을 시작한 지 거의 한 10년이 돼갔지만 사실 저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약간 달라진 것도 보여요. 전보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에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사망했던 사람인 사실은 청도 대남병원의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 제일 슬펐던 적이 언제냐면 나는 이 운동을 하니 그래도 생존의 시간이 늘어나고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나마 잃었던 직업을 찾고 조금이나마 경제력을 찾아갈 때 나와 함께 있었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곳에 있어요.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감염병에 닥치게 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코호트 격리를 했어요. 한국의 정신병원이 병원이면 좋으련만 그럼 치료라도 받을 텐데 폐쇄병동을 코호트 격리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염이 돼서 죽으라는 것인지.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재빨리 움직여서 다른 분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사자들도 계급이 나눴어요. 그렇죠. 동료지원가란 이름하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사회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선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거든요. 저희 선두에 서 있는 당사자 그룹은 열심히 그것을 해치고 전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죽었고 어제도 죽고 1년 전에도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당사자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지점에 서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유를 빼앗겨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생명을 빼앗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저희 당사자들과 모일 때 가장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총칼이 날아다니면 전쟁터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죽음이 눈에라도 보일 텐데 왜 우리의 동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죽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1년에 1,600명의 당사자가 죽어가는 건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범죄 사건만 벌어지면 우리가 호출이 되죠.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가면서 우린 또 남이 시키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한국은 과연 그 역량이 될까요? 탈환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됐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 그 지점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진정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공통의 목표가 있기는 한지. 당사자 운동을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였냐면 당사자도 괴로워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가고 싶은데 솔직하고 진실하게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현실을 직면해야 될 때마다 당사자인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은 당사자만이 알아요. 비당사자가 알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불협화음 속에서 어쨌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죠.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저희 파도소는 200명의 당사자 네트워크에서 출발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10명의 당사자가 사망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였어요. 사망의 나이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논해야 되는지. 저희 파도소는 현재 23명의 당사자가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고. 아까 숙사에서 권수정 위원님이 나오셨죠.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정신보건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차라리 노동부가 나아요. 정신건강을 논하는 이 직역의 사람들, 정신보건에 있던 그 지긋지긋한 매너리즘, 치료의 관점, 교정하려 들고 고치려 들었던 이 정신건강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차라리 그냥 뭘 모르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일하기에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기존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고정관념은 없더란 말이죠. 제일 먼저 만들어준 것이 사실은 일자리였습니다. 그토록 많이 전국적으로 동료 지원과 양성교육을 하고 수업을 했죠. 하지만 얼마나 고용을 했습니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로는 당사자를 위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당사자는 언제나 연구 대상이 됐다가 임상실험 대상이 됐다가 통계 수치가 됐다가 또 범죄로도 회자가 됐다가 우리는 언제나 그런 무엇의 대상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지금 전국 당사자 컨퍼런스지만 또 당사자 포럼을 제가 해년마다 열고 있죠. 저희 올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포럼의 세 번째 주제가 지속 가능한 당사자의 영토입니다. 예, 약간 시도했다가 마는 거예요. 약간 시도했다가. 시범 사업을 했다가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게 뒤도 새도 모르게 또 사라지고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속 가능한 무엇? 바로 우리의 영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에요. 저희가 동료 지원과 사업을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 뭐냐면
비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당사자의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사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의 영혼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당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오래전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소통 속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한테 권리를 주세요 라고 진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당사자들의 좀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영국의 당사자 운동의 지도자 론 콜먼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동료 지원과 운동은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해방 운동이라고 명확하게 그 목적의식을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느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있지 못해요. 당사자라고 병원을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진단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당사자라고 해버린다면 우리는 당사자라는 대중의 프레임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두려움이에요. 당사자는 당사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노동자가 노동자의 옷을 입고 노동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의사의 옷을 입고 당사자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입고 당사자가 약물의 패러다임을 입고 당사자성을 논한다면 우리가 숱하게 희생을 하면서 죽음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 험난한 과정에서 어쩌면 많이 슬플 것 같아요. 회복, 리커버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해봐서 알 것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 단체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해봅니다.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당사자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남들이 가져보는 사회생활을, 남들이 가져보는 그 평범했던 월급, 평범한 출퇴근,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기회들이거든요. 1년만, 2년만 그 시간을 거쳐가면요,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낼 수 있는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알다시피 병원에 의료급여 환자 한 달에 150만 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요. 하지만 오직 당사자한테만 안 줘요. 그 급여를 당사자한테 주면요. 당사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에너지예요. 무엇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고 생명의 에너지거든요.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정신보건의 패러다임 하에서 이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우리한테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증의 정신장애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당사자 중심주의는 중요합니다. 당사자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하고 교육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너무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라는
새로운 직군을 통해서 당사자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으켜내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그런 대안이 충분히 모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더 이상 무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비당사자보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충분한 가능성의 존재들임을 이 사회에 입증시키고 매우 쓸만한 존재들임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저 병원에 있는 우리 동료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듣고 싶더라도 하루만 더 살아서 저 지역사회에 함께 녹아드는 그런 공동체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무능력의 종결 그리고 당사자에게 기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장애가 인권 파도손 이정화 대표님의 기조 강연 감사합니다. 정신장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대안이라는 그 큰 주제를 놓고 이번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말 저희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해서 대안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마인드포스트입니다.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편집국장님 기조 강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박종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고,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가죠.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삶의 어떤 세계적 패러다임이 변하듯이 정신보건 시스템에 있을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10년 안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 낙관적인 사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전국 정신장애 당사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공동체 주변에서 맴돌던 정신장애 당사자가 정치적 주체가 돼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만큼 상징적이고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부조리한 사회적 편견과 폭력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당사자가 주체가 돼 자신의 경험 서사를 이야기할 때 그 내러티브의 힘은 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연대 결실이 법적 정치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체를 외면한 전문가 중심의 운동은 주체 문제를 덮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오류를 낳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에 대한 복지의 부분을 나열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에 따라 장애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그룹의 굉장한 문제의식이었으며 이 서비스의 결여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그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강제 입원은 그 당사자의 큰 트라우마가 됐으며 오래 걸려온 이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자신들이 행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약물 위주의 삶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도록 돕기보다는 약에 취해 아무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를 무기력하고 무용한 존재로 사회가 인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언론 역시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위험한 존재, 비이성적 존재, 그리고 폭력적 존재를 규정하면서 소수의 정신장애인이 사고를 일으키면 이를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당사자의 삶의 존엄을 훼손한 기제로 끊임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언론은 대안적 논의라며 정신장애인의 관리와 치료 중요성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가 국가에 의한 통제라는 점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공간에서 당사자가 살아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하다못해 정신병원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일탈적 행위를 탈출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병원이란 공간이 수용소이자 군대식 통제의 장소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또 약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당사자가 약물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담론적 성찰보다 약을 먹지 않은 존재가 사회적 위협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언론은 북유럽 노르웨이 정신병원에서 약물 복용이 없는 입원과 생활과 같은 선진적 정신장애 치유에 무지하거나 혹은 외면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배제와 차별의 일상성을 넘어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이란 정치적 집단이 연대함으로써 국가의 정신장애인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의 왜곡 보도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그 심리적 특성상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대인 공포와 같은 심리적 장애로 사람들과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집단적 싸움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현재 당면 문제는 주체 역량을 고민했을 때 앞서 생존한 정신장애인들이 더 정치 세력으로 힘을 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의 차이는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해방이라는 하나의 중심고리로 놓고 대화를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와 관련한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인간의 삶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에게 실존적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질서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만들었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는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정신장애인 운동은 어떤 식으로 접속할까요? 코로나19와 정신장애 현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에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장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가장 먼저 사망했습니다. 감염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장애인과 같은 가장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이들에게 죽음의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 정신병원도 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감염병이 불러일으킨 반성적 사유는 지금의 정신병원과 정신병시설의 통제 시스템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의미를 남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정신병원 기능에 대한 회의가 흘러나오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정신병원과 정신장애시설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단기 입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빠른 복귀,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관리, 중증 정신질환의 국가 책임 등이 대안적 의미로 도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정신치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전면적으로 반성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인류 문명에 대한 수치심을 남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들 중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달라트라고 불가책 천민들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 세계적 심화와 달리 인도는 인간의 신분을 나눔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평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라트들 중 일부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달라트 정치적 신분적 해방운동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국가 집단적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세력은 미미하고 하지만 인간 존엄이 훼손되는 신분제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정치적 평등을 왜곡하는 사안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 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정신장애인 운동 서사가 그려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았고 일상적으로 강제 입원당한 상황에 대해 어떤 집단도 항의하지 않았을 때 정신병원이나 또 하나의 수용소에서 심리적이고 물리적 폭력에 무너져 갈 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 정신병원에서 생존해 나온 생존자들이 인권단체를 만들고 국가와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에 관한 비윤리적 폭력의 문제를 제기했고 정치적 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도와 법이 잘못됐다면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장애인 정치단체는 영토를 확장해 왔고 국가가 아주 약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까지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해방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예, 그래서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고 존중이 될 때, 정치적 평등의 공간에 들었을 때,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모두가 지역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해방의 첫 단계에 들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정신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자유의 공간을 협소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존재를 구속하고 너무나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적 배제의 고리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합니다. 1955년 미국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버스 내 흑백 인종의 분리승차에 문제를 제기한 건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였습니다. 그녀는 백인이 앉아야 하나 앞자리에 앉았던 이유로 버스 운전사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380일 동안 몽고메리에서 성차 거부를 하고 집단적 정치적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연방법원은 버스는 흑백인종 분리승차 위험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흑인 운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세계는 고립된 것 같지만 연동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일어난 정치적 운동은 다른 세계에 고민과 성찰을 던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실존적으로 고립되고 혼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은 주체와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협력을 요구하며 이어층이 힘을 얻을 때 사회의 제도는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운동은 로자 파크스와 같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폭력적 차별과 억압에 대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폭압적 모순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정신장애인에 의해 먼저 포착되고 그 모순의 일상성을 거부하는 데서 정신장애인 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상에 대해 말하고 대기의 자리에 흑인이 앉아있듯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굴하지 않는 집단적 행동이 어쩌면 해방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 달라트 계급의 신분해방과 로자 파크스 인종평등을 향한 투쟁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적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를 제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회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 컨퍼런스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 안에 정신장애인 정치적 해방도 함께 개입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의 기꺼운 마음으로 정치적 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세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접속할 것인가, 정신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신장애의 사회복지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빨래통에 들어가서 그냥 빨래가 되듯이 뒤집어져서 어떤 방식,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또 열심히 투쟁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